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원투원 인터뷰 시간. 오늘은 윤창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촬영하는 건데, 윤창우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제 유럽 유학을 다녀오셨단 말이죠. 오늘은 유럽 유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윤창우라고 하고요. 국내 서울과기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병역 특례 끝나고 이제 덴마크로 이제 유학을 갔다가 그 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몇 년간 더 이제 벤처 회사나 아니면 학교 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국내 기업에 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짤막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윤창우 박사님하고 저는 안지는 15년 전부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고,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최근에 좀 연락이 됐고, 마침 또 근처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모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셨던 이유는 유럽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게스트 중에 첫 번째이신 것 같아요. 유럽 유학은. 소개시켜 주신 대로 서울과기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유럽의 덴마크 알보그 대학에 다녀오셨는데, 일단은 유럽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산업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었어요. 2013년도 말이에요. 2013년도 말에 산업계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죠. 지금의 중국과 현재 그 당시 중국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산업계가 과연 생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후에 아마 제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도 교수님과 추천을 통해서 실은 유럽에 발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었어요. 일단 너무 짤막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해외에 나가서 좀 다양한 경험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또 유럽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시고, 또 당시 석사의 지도 교수님인 서울과기대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도 해주셨으니까 이제 가신 건데, 자, 그럼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사실 미국이 유학하면 되게 유명한데 유럽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럼 미국 말고 유럽을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GRE의 요구 조건이 없어요. 유럽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토플하고 뭐 미국을 가려면 이제 토플하고 GRE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마침 때가 맞아가지고 덴마크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 고민 안 하고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분야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미국보다는 사실 유럽이 더 유명합니다. 저희 분야 전력전자가 유럽 쪽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는 하드웨어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 그리고 구축되어 있는 설비들이 그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유럽이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덴마크고 또 독일도 있고 한데, 덴마크에 있는 알보그 대학,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 밑에서 배우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미국 유학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럽 대학원에 갔단 말이죠. 일단 어떻게든 갔어. 그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느끼셨던 유럽 대학원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덴마크 하면 우리가 이 스칸디나비아 쪽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던 게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면 워라밸에 대한 철저하게 지켜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그것도 학생들한테 적용되느냐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서도 유럽 계열에서 온 친구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아니면 포르투갈 아니면 뭐 유럽에서 온 친구들 같은 영국 이런 친구들 워라밸을 정확하게 지켜요. 딱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켰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중국의 이제 유학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시기에 2010년도 이후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2010년도에 1년에 대략 3,000명 정도의 석박사를 전 세계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박사과정이나 석박사를. 그 펀딩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덴마크도
그때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덴마크 그 학교, 올보 대학교 안에 중국인이 6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거의 중국인이 전부. 그다음에 나머지 짜투리들은 이제 다른 그 나라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람, 뭐 일본에서 한두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력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라벨이라는 컨셉보다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는 중국인들이 분위기를 끌어가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중국인들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결국 인정을 받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논문을 쏟아내는 중국인들이 제일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에도. 네. 그래서 그때 약간 분위기가 뭐 그렇죠. 중국인들이 지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그런 형상이라서 뭐 복합적이에요. 감정은. 네. 사실 유럽 하면 되게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말씀하신 대로 워라밸도 잘 지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독일의 뭐 키엘 대학이라든지 그쪽 가서 뭐 한 2, 3주 연수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칼같이 지키더라고요. 칼퇴근 뭐 지키고. 근데 신기한 거는 놀랍게도 연구 성과가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자 그러면 등록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없기로 유명한데 뭐 덴마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사님이 느꼈었을 때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이 유럽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대학원에 가려고 한다면 석사로서 가는 거는 유럽에 가는 거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입니다. 실은 덴마크 같은 경우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박사 학위를 뽑을 때 그 스타이펜드라고 하는데 전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직장인으로서의 고용이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박사 과정을 받지 않는 자기 돈으로 내고 석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학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내고 다녀야 돼요. 하지만 이제 박사 과정으로 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졸업을 할 때까지 시작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박사 한 명당 필요한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3년 과정을 마치고 그러다 1억씩 할당을 해서 총 3억의 금액을 할당을 해놔야 PhD 한 명을 스타이펜드로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을 하면 그 금액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유럽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의무 조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유럽도 좋은 선택이고 잠깐 왔다 갔다 얘기하긴 하지만 실은 이렇게 금액이 할당되고 정확하게 펀딩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넘어가서 그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지만 도장까지 완전히 찍어야지만 실은 유럽을 날아가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석사, 박사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박사님 박사로 가셨으니까 그 기준을 했을 때 말씀하신 그 박사 과정과 졸업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연간 1억씩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은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그 해당 연구소에서 다 지불이 될 텐데 그럼 본인이 생활했던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돈을 소비했는지. 놀라운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왜 놀라운 금액이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중소기업에서 돈을 벌었을 때의 금액보다도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금을 제한 금액이 그 정도 있어요. 세금이 대략 45% 정도 되거든요. 45%를 제하고 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 3, 4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집 렌트하고 먹고 저축하고 그러니까 신혼생활도 가능해요. 학비는 거기서 학비는 무료. 왜? 그냥 하면 그 학비가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 스타이펜드 장학금 안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한 달에 3, 400 받는 거는 그냥 용돈 개념이고 학비 내는 거는? 학비는 포함이 돼요. 제 계약에. 그러면은 그 등록금 낼 때 빵원 찍혀서 등록되는 건가요? 등록금이란 명세서를 못 봐요. 월급 명세서만 받아요. 그럼 그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 1억이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대주는 개념이네요. 저가 뽑혔던 프로젝트에 대략 10명 정도가 뽑혀요. 그 프로젝트에 10명인데 그 펀딩의 근원은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에서 대략 한 40억 정도의 펀딩을 이 학교에 준 거예요. 그 프로젝트 딴 김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0명 정도를 뽑는 금액을 대략 1인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할당해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세금 내고 월급 주고 학교 운영비에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우리 월급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세금을 제한. 그 등록 프로세스하고 연구비에서 받는 연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월 3, 400 받는 거는 순전히 렌트나 뭐 내가 뭐 저축한다든지 생활비에 쓸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등록금 자체는 아예 빼져 있다. 기본적으로 빼져 있다. 네. 그건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연구소한테 돈을 준 거고, 그걸로 이제 연구소가 이 학생을 책임져서 등록금을 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어찌 보면 그 펀딩의 타이밍까지 잘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고 그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고용하는 게 뭐 수개월에 걸쳐서, 수개월이 뭐예요? 수년 정도 걸려서 계속 인원을 쭉 확충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초반부터 한두 명씩 들어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숙기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쭉 뽑아서 또 다시 또 인력 충원하고, 그다음 먼저 들어온 사람 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데, 박사는 그랬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석사는 그렇게 그 유엔이라든지 연구소에서, 그거를 보장하고 학비까지 내준 조건으로 해주지 않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우리가 그 박사라는 개념으로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은 논문을 통해서 이 성과를 내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왜냐면 유럽연합으로부터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펀딩에 맞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량적 성과, 지표를 만족을 해야 돼요. 특히 논문 편수입니다, 사실은. 트랜잭션급의 논문을 1인당 4편 이상 쓰는 거를 목표로 한 명을 뽑아요. 3년간 4편. 네, 매우 어려워요, 실은. 매우 어려운 주제. 왜냐면 주제 자체가 너무 새로운 주제인데, 그렇게 해서 4편을 다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죠. 자, 그러면 박사 과정인데 3년 동안 4편을 못 썼어. 네. 그렇게 하면 용돈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학비가 추가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좋은 친구를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서두에서 네. 박사는 어느 정도 펀딩이 조금 잘 보장되어 있고, 근데 석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그게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건지, 신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능력의 차이인 건지. 왜냐면 석사가 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 구조에서는. 석사가 논문을 내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아니고서야 낼 수가 없고, 그 석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은 교육이에요. 석사로 온 친구들은 실은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특정한 학점을 이수해서 수료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졸업 논문 쓰고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겐 오직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웃컴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연구실에서나 유엔에서는 서포팅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회가 없어요. 석사에게는 이런 스타이펜드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보통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뭐 그쪽 계열에서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석사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잡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집이 되게 부자였던 거예요. 그쪽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특히 덴마크 물가가 매우 높거든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석사가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알겠어. 교육비로 대부분 소비가 되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덴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면 2년이니까, 그러면 대충 체제비하고 용돈하고 뭐 등록금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얼마나 금액이 들고, 박사 과정은 오히려 돈을 벌 것 같은데, 박사 과정 어느 정도 돈이 소비되는지. 석사가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학비를 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사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영수증의 개념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받고 있는 봉급은 그쪽이 되게 평등한 사회거든요. 되게 평등한 사회라서 금액이, 노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자분들이 계시면, 노무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청소하시는 뭐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월급하고 비슷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박사의 박사 기준? 네. 왜냐면 석사들은 근로할 권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근로할 권리도 없었을 뿐더러 오직 돈만 해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는 수준이 이제 석사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석사들은 몰라요.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박사의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박사의 월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세후 한 400에서 5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도 좀 고려하면은 혼자 살 때는 조금씩 모을 수 있는지 그 정도. 그렇지도 않아요. 층을 렌트를 했거든요. 한 집 한 채를 렌트하면 80만 원, 7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뭐 결혼하고 가셨나요? 네, 결혼하고 음. 갔죠. 70만 원, 80만 원 냈던 것 같고, 생활비가 많이 안 비쌌어요. 생활비가 많이 안 비싸서 충분히 정말 짜게 먹으면 한 50에서 60만 원이면 식비가 다 됐고, 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마트에서 얼마나 싸냐면 특히 구황작물, 우리가 말하는 구황작물에서 감자, 고구마, 뭐, 그들은 감자가 주식이거든요. 감자 이만한 거 한 봉지에 2,000원,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럼 그걸로 만약에 음식을 해 먹는다고 치면 얼마나 싸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덴마크는 육류가 매우 흔합니다. 제일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낙농업 국가예요. 돼지와 그 다음에 이 소와 돼지의 그 육류 생산이나 육류 품질이 세계 제일 좋기로 유명해요, 덴마크가. 그래서 아무튼 모든 식자재가 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돈 한번 진짜 한 60만 원, 70만 원이면 거의 뭐 충분하게 먹고 우리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식비와 생활이 다 제끼고 나면 한 200만 원은 저금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별다르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버는 그 정도 금액이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었는데 저희하고 월급이 2배 차이가 안 났나? 2배보다 2.5배밖에 안 났나 그래요. 정말 평등의 국가네. 아무리 학장님하고 내 월급하고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돈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40 몇 퍼센트, 50 몇 퍼센트? 아니, 45% 정도 세금을 뗐는데, 그렇게 돈을 올라받는 사람들은 60% 이상 떼요, 세금을. 그러니까 실제 실수령에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의 그 높낮이나 이런 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덴마크만 그렇습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죠?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도 포함인가요? 프랑스? 독일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칸디나비아는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걸로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게 적어도 네. 말씀하신 스웨덴하고 그 핀란드도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핀란드까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같은 계열로 치는 것 같아요. 네. 복지로 치면 되게 높은 국가죠. 그리고 그런 국가에서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서 돈을 오히려 벌고 나오셨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보통 미국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쓰고 와야 되고 거의 뭐 빚쟁이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맞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가고 싶다 생각이 들 텐데 그 대학원 입학을 위한 노하우하고 절차를 좀 제가 노하우 절차가 별로 없는데 타이밍이 맞아서 저 교수님과 저희 지도 교수님과 그 연결고리 때문에 되게 된 거기 때문에 실은 제가 큰 노력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석사 때 논문을 트랜잭션을 좀 열심히 썼던 게 그분들한테 플러스 점수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때 열심히 해서 그 이력서를 넘겨서 인터뷰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 과정에서 뭐 그렇게 뭐 많은 질문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영어도 이제 떠듬떠듬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못 알아듣는데 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어쨌든 그 뒤에 오케이 사인 받고 넘어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렇죠. 뭐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네. 충분히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을 거고 이제 저도 그 독일의 키엘 대학교라고 제가 가서 또 연구를 짧게나마 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리고 다들 너무 실력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도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게 칼퇴근하는 게 그렇게 신기했었습니다. 5시, 6시 하면 땡 퇴근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실적 내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 연구는 연구고 공부는 공부인데 유럽을 다 통칭할 수는 없겠지만 덴마크에서의 삶은 그래도 생각났을 때 이랬던 것 같다라는 거 아무거나라도 말씀 주십시오. 덴마크를 떠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덴마크는 매우 청렴한 국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덴마크의 국무총리가 출장을 가는데 비즈니스석으로 갔어요. 그 비즈니스 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국영 매체에서 전 매체에서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너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그들이 바라보는 요구 조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잖아요. 근데 그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 게 많은 부분 복지 예산입니다. 거의 다 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그 예산들은 아픈 사람,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할당이 돼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고 혹은 국무총리고 관계없이 지금 본인의 그 사익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국가의 세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나라예요. 심지어 모든 국회의원들은 2명의 국회의원당 1명의 보좌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명예직이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컨셉이 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뒤에서 현금 거래하는 거를 막았어요. 그리고 모든 금액을 소수점 단위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 2013년, 4년도 이미 전산화가 끝나서 제 모든 사용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세금이 할당되고 그 세금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이런 체계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럴 때 덴마크는 정말 천국 같은 나라예요. 하나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하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동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한 명의 보좌하는 사람이 붙고요. 개인이 휠체어를 타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차를 내어줍니다. 벤츠 차량이었고 뒤에 봉고인데 리프트가 있어서 휠체어로 올라가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운전석까지 쭉 끝까지 가서 본인의 휠체어를 락을 걸고 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고 트럭이에요. 그리고 그 차량을 넣어서 자기가 스스로 리프트를 내려서 본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특정 주기에 한 번씩 교체해 줍니다. 왜? 그분이 그 차량을 움직이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신마비나 이런 굉장히 중증 장애 있으신 분들은 3교대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걸 되게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고 그리고 엄청 스포츠나 이런 거에 매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항상 배드민턴, 핸드볼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항상 하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세금 혜택을 줘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세금을 때려서 담배를 팔고 그 담배 세제의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드민턴 동아리에 렌팅비로, 그러니까 그 배드민턴장을 렌탈해주는 렌탈비를 대여해주는,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4부리그, 5부리그, 3부리그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줬어서 굉장히 다 전 국민이 스포츠를 항상 생활화하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배울 게 많죠,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자본주의 위주인데, 여기는 정말 말만 들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다 행복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중산층, 하층민들도 복지를 누려서 좋고, 그리고 상층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분들도 누리는 걸 보고 보람을 느껴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보니까 말만 들었을 때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고 굉장히 시민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도 굉장히 그런 선진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돼 있거든요, 의식이. 혹시 일본 살아보셨습니까? 일본이랑은 살아보진 않았는데 일본하고 가까웠죠. 근데 비교하자면 달라요. 일본과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국가가 개인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좀 복지 수준이라든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정치의 선진화거든요.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한 게 일본인 것 같고요. 뭐라고 하기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요약하면은 그 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더더욱 선진화되어 있고 의식 수준도 높다.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일본을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일본 좋아합니다만 스웨덴은 제가 경험 못했기 때문에 저도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더 하실 말씀? 항상 어떤 나라를 가든 이방인으로 사는 삶은 외롭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블리자드라고 맨날 게임 회사의 블리자드 알잖아요. 이게 눈폭풍이거든요. 바이킹이 사는 나라예요, 거기가. 바이킹이 원주민이고, 바이킹들이 마음껏 영국이나 프랑스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쪽에 자기 노예로 쓰든 와이프로 쓰든 그렇게 일상화됐던 게 불과 500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바이킹의 문화가 섞여 있어요. 블리자드가 눈폭풍이잖아요. 눈폭풍이 있으면 마을에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 4-5명이 오손도손 모여서 눈폭풍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존재해요. 가뜩이나 그들도 4-5명이 평생 친구로 가는 시스템인데 외국인이 무슨 수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매우 차가운 그들의 태도예요. 인종차별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되게 웃긴 건 인종차별을 그 원주민이 하는 굉장히 혐오해요.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를 혐오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는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러움을 딛고서 일해야 되는데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그들만의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각오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마이너리티 소수자들과 같이 뭉쳐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조금 외로운 삶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일부 윤창우 박사님의 덴마크죠. 덴마크의 유학기 그리고 덴마크의 삶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얘기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